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조선시대로 가서 당시 사람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 온역에 그들이 어떻게 맞섰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1525년에 나온 간이묘군방언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역병 치료법을 한글로 풀어서 백성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한 건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종욱 교수님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할 텐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온역을 그냥 병으로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병이 아니면요? 뭐랄까, 귀껏? 그러니까 귀신의 소행이라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 방식도 단순히 약을 쓰는 걸 넘어서요. 귀신을 막고 또 쫓아내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이 막 결합돼 있어요. 아주 절박하고 또 다층적인 형태였죠. 오늘 그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귀신이라 흥미롭네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온역과의 싸움을 성을 지키는 수성전에 비유했다고 하던데요. 여러 격으로 방어막을 쳤다는 거죠. 마치 성벽처럼요. 네, 맞아요. 딱 그 비유가 적절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방어벽, 가장 바깥쪽 성벽은 뭐였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이게 1차 방어벽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 춘분, 하지 같은 큰 절기는 물론이고 15일 단위 절, 5일 단위 후까지 엄청 세분화해서 대비를 했어요. 네, 아주 체계적이었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시기엔 미리 약재를 준비한다거나 특별한 음식을 꼭 챙겨 먹는 식으로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소주라고요. 온 마을이 같이 마셨다는데 이게 그냥 술은 아니었겠죠. 아, 네. 도소주. 이게 설날 새벽에 온 가족, 심지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셨던 일종의 예방 약술입니다. 섣달 금음날 약재를 미리 준비해 뒀다가 설날 새벽에 술에 넣고 끓여서 마시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요? 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순서로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질병에 가장 약한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려는 그런 세심함이 엿보이는 거죠. 와, 정말 지혜롭네요.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렇죠. 한 사람이 마시면 온 집안이 병 없고 한 집안이 마시면 온 마을이 병 없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예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오나 다른 명절 행사에도 이런 질병 예방의 의미가 다도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공동체적인 방어 체계였네요. 자, 그런데 이 예방이라는 1차 방어선이 뚫릴 위험이 감지되면요? 성벽 바로 앞까지 적이 온 상황인데 그럼 이제 2차 방어선이 가동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온역의 기운, 그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아예 침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쫓아내려는 단계죠. 아, 들어오기 전에요. 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역병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 중에 막 떠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무기들을 썼습니다. 독특한 무기요? 뭘까요? 바로 냄새, 소리, 색깔 같은 감각을 이용한 무기들이죠. 아, 감각이요? 네. 예를 들어 말발굽이나 돼지똥, 여우똥, 너구리 고기 이런 걸 태워서 아주 역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연기로 역병 기운을 밀어낸다고 믿었죠. 핍온단이라는 처방 이름도 아예 온역을 밀어낸다는 뜻이고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냄새로요. 그렇죠. 또 대나무 같은 걸 태워서 일부러 아주 큰 소리를 뻥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붉은 팥죽 아시죠? 그걸 먹거나 집 울타리에 바르기도 했어요. 붉은색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 붉은색, 동지 팥죽 같은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그런 벽사의 의미가 강했죠. 이게 다 결국 온역의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귀껏, 즉 귀신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에요. 귀신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로 아예 접근 자체를 막으려 했던 거죠. 뭐랄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최선의 방어막이었던 셈입니다. 네, 그들의 논리 안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역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방어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 안으로 적이 침입한 상황이니 마지막 3차 방어선, 즉 본격적인 치료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간이병원 방언회에도 구체적인 치료법들이 나와 있겠죠? 네, 그럼요. 이때는 이제 병의 증상에 맞춰서 구체적인 약물 처방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갈근탕 같은 약을 복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주로 나타나는 두통이나 고열 같은 증상을 다스리는 약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약물 치료가 마지막 단계였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아주 극적이면서 상징성이 강한 처방들이 등장합니다. 극적이요. 네. 당시 사람들이 온역을 얼마나 두려워했고 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맞서려고 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처방들인데요. 바로 호두살기원과 형화환이라는 겁니다. 호두살기원? 형화환.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호두살기원은 설마 호랑이 머리로 귀신을 죽인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호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백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그런데 온역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뭉친 그런 귀신의 소행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제압하는 호랑이라면 사람이 변해서 된 귀신 정도는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 그래서 호랑이의 힘을 빌리려고 한 거군요. 네, 호도살귀원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강력한 부적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방책이었던 셈이죠. 그 절박함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이름이네요. 그럼 형화화는요? 호랑이랑은 완전 반대 느낌인데요. 작고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썼다는 게 좀 의외예요. 그렇죠. 참 재미있는 대비죠. 작고 어떻게 보면 힘없는 반딧불이지만 그 논리는 뚜렷했습니다. 어떤 논리였을까요? 귀신은 어둠의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빛으로 물리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아하, 특히 반딧불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현상을 생체 내에 불필요한 노폐물 같은 것을 유용한 빛에너리로 바꾸는 자연의 어떤 지혜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와, 그 발상이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어둠 속 귀신을 그 밝은 빛으로 물리치려는 염원, 마치 내 몸 안에 작은 태양을 하나 품으려는 시도와 같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도서주부터 호두살균, 형아환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온역이라는 그 거대한 재앙 앞에서 예방, 퇴치, 치료라는 정말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다는 게 확 와닿네요. 그들의 세계관과 절박함 속에서 나온 지혜였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뭐랄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체계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의 지혜, 그리고 그 절박했던 사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지혜에서 현재를 배우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형아환이 몸 안에 불필요한 것을 빛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마주한 여러 어두운 문제들을 창의적인 해결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